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오늘 드디어 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떨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두근두근. 좋은 떨림인지 안 좋은 떨림인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가 유력한지 잠시 후 경제박뉴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까면 깔수록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하는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법정에서 또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됐다고 하죠. 사실 저도 이 내용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괴롭습니다. 사건 와이파이에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마구마구 수다 떨어주십시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박 쪽박 그러니까요. 흥부놀부가 갑자기 팍팍 생각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드디어 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한다. 어디가 유력합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에 이제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아마 발표 시간이 11시 30분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유력한 곳,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핀셋 규제 대상이 어디냐? 강남 4구, 마, 용, 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는 전체 큰 그림에서 다 들어가고 이번엔 그렇죠. 동단입니다. 과연 어떤 동이 들어갈 거냐? 그동안 이제 집값 상승 폭이 크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또 거론되고 있는 곳이 대치동, 개포동, 반포동, 잠원동, 서초동, 잠실동, 아현동, 한남동, 성수동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자고나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당초 예상보다도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이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이제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찬반 논란 속에 과연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잠시 후 두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실 부동산 박사 수료를 한 법조인으로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관련해서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많다는 인식이 조금 있어서 오히려 이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다행히 내년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보고서의 10중 8구는 내년 집값 더 뜁니다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간 연구기관인 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 집값이 0.8%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은 0.3% 하락하고요. 지방은 1.2%, 4배가량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연구원이 지금 분석은 뭐냐? 최근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내년에 거시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 여건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에 밑그림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전체를 보게 되면 전국의 집값은 1%가 떨어졌고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0.4에서 1.7% 하락하는 것만큼 이런 예상치와 대비해 본다면 내년도는 낙폭이 다소 둔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저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해져서 집값 하락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또한 이제 서울 주택시장이 최근 일부 과열 현상을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이제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내년도 주택 수요는 제한적이다라는 게 이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그럼 또 투기하는 사람들이 내년에 집값 하락하니까 그때 사야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요. 경기가 악화되면서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나홀로 사장님은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 돈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679만 9천 명, 지난해보다 0.9%가량 줄었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동안 한계에 있던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업종별로 보게 되면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순으로 감소폭이 컸고요. 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40대가 13만 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1만 6천 명이나 급감했지만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하고 있다. 아니면 가족을 도매받아서 일하는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9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이 경기 부진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1인 사장님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무선 이어폰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 직구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소비자 불만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무선 이어폰 해외 직구 발입 건수가 무려 54만 6천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교하게 되면 12배나 급증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해외 직구와 관련된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올해 6월까지 155건인데요. 이미 지난해 4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소비 불만 가운데는 품질 불량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발견하고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는데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면서 교환을 거부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국제거래에서는 이 사기 의심, 쇼핑 리스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쇼핑하시기 전에 이 반품 기준과 같은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불법 캠이 보여주실 두 분. 그리고 사실 이 두 분이 이 사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시기 전에 좀 정확하게 제대로 좀 삐 처리하더라도 세게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너무너무 잔인해서 국민들 충격에 빠뜨렸는데 6차 공판이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범행 전후에 태연하게 펜션 주인과 수차례 통화를 한 점도 나왔고요. 국립과학사연구원 분석 이런 것들이 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네. 백기정 팀장님.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5일날 제주지법에서 이제 고유정의 그 심리가 있었죠. 네. 근데 검찰 측에서 그동안에 밝히지 않았던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유정이 그 5월 25일날 범행 추정 시간이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입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사전에 그 펜션 주인과 예약을 할 때, 예약을 하면 우리 가족만 간다. 3명. 그러니까 남편과 아기랑, 저만 간다. 그런데 이때 뭘 엿볼 수 있냐면 혹시 주인, 사장님, 다른 분들이 펜션에 오시는가요? 라고 물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밝은 그런 형태의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때 이미 전 남편을 살해할 의도를
이제 굳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앞에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있지만 또 거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범행 추정 시간에 예를 들어서 펜션 주인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그 범행 시각에 전화가 부재중을 찍힌 전화가 포렌식 기법에 다 나왔죠. 포렌식 검사에. 그런데 이때 이제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가 그 엄마의 전화를 펜션 주인이 오니까 게임을 하고 있다가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집안에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한테 이제 바꿔주니까 밝은 모습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엄마 물감놀이 하고 있다. 그리고 자라. 그다음에 청소하고 올게용. 보통 올게가 아니라 올게용 하는 애교스러운 그런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이 그 과학수사 일환인 녹취 분석에 의해서 드러났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엄마가 물감놀이 하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에 추정 시각을 보면 이미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욕실에서 이 시신을 훼손 분리하는 형태였다는 게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물감놀이로 표현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어떤 분석이냐면 소위 그 다이닝 메시지라고 전문용어로 하거든요. 다이닝 룸에서 예를 들어서 칼을 이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아이가 수박을 달라고 해서 수박을 식도로 썰고 있었다. 근데 남편이 뒤에 와서 성폭행 시도를 하니까 자기가 펜션 다이닝 룸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때 남편이 흉기를 들고 쫓아와서 몸싸움 중에 우연히 그 흉기를 빼앗아서 그다음에 한 번 찌르고 현관 쪽으로 도망을 갔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주장하는 혈흔 형태 분석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면 정지 이탈 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한 번 사람을 흉기를 사용해서 찔렀을 때 네. 묻은 혈흔이 두 번이나 세 번에 계속해서 찌르게 되면은 이게 비산 형태가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흉기에 묻은 혈흔이 튕겨져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산, 혈흔의 비산 형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무려 다이닝 룸에서 7번, 그다음에 주방에서 3번, 현관에서 뭐 3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15회를 찔렀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흔 형태 분석 결과 드러났다. 그러니까 뭐 우발적으로 한 번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15번 정도의 그런 횟수가 있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아이에게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왔어. 그 물감놀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추정이 가능하다. 또 하나 그 펜션의 주인에게 우리 새 식구 갈 건데 아무도 안 오죠? 라고 물어보면서 목격자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그렇죠. 했었다. 이런 것들이 좀 네. 중요하게 나왔다는 건데 정말 소름 끼친다.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교수님. 네네. 통화 내용이 그렇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또 국가수의 결정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니까 방청석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살인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한테 그것도 물감놀이 했어, 청소했어 이런 얘기 한다는 끔찍한데요. 이게 우발적 범행이라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기가 조금 어렵죠. 보통의 경우에는. 많이 어렵죠. 일단 우리가 살인 행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만 봐도 사실 우리가 살이 떨리고 제가 지금 백 팀장님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제가 막 몸이 좀 움츠러질 정도인데 보통 이런 살인 행위가 있을 때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본인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강렬한 감정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사건의 추이에 관련된 그 시간 순서가 이번에 나온 자료에 의하자면 펜션 주인이 3번의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여러 녹취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랬을 때 그 물감놀이라든지 이런 모든 얘기는 뭐냐면 고유정이 보였던 침착성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 침착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감정적 침착성을 보일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아마도 이 고유정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아마 이런 계획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침착성을 보일 수 있었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이미 여러 번의 심리적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고 저는 봐요. 이를테면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장면을 상상하면 그 상상이 처음에는 끔찍하고 두렵고 무섭지만 여러 번 상상하면 그 상상마저도 감각이 둔감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실제 상상이 실제 상황에서의 침착성을 유발해낼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있을 수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정도의 침착성이라면 고유정은 이미 이 치명적 계획에 대해서 심리적 시뮬레이션을 아마 수도 없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속으로 여러 번 정말 수차례 아주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검찰에서 또 그래요. 이번 사건의 쟁점 중에 하나가 그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 성분이었는데요. 고 씨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감추려 했던 정황과 증거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의 펜션에 들어가기 전에 청주에서 계획을 미리서 이제 했다는 부분들이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처방을 받으면서 이 수면 유도제 성분이죠.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게 7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지금 사용을 했다는 또 네. 그 혈흔 그 분석에서도 고유정의 차량 속에 있는 무릎 담요에서 피해자 전 남편의 그 혈흔과 그다음에 졸피뎀 성분이 검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파우치라고 보통 여성들이 그 네. 작은 소독을 그 넣어가지고 다니는 이런 분홍색 파우치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속에다가 약봉지가 있었는데 약은 5일치가 있는데 7정의 졸피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흔 형태 분석과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졸피뎀이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네. 고유정의 몸무게가 키가 어떤 거냐면 50kg 정도의 160이에요. 근데 전 남편의 키는 어떤 거냐면 180에다가 80kg이 넘는 그런 신체란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는 이 고유정이 자기 전 남편을 제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졸피뎀 성분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고유정이 찍은 사진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 카레라든가 뭐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했는데 햇반과 그다음에 카레라이스 먹은 빈 그릇 그리고 파우치가 모습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전 남편이 이제 그 이후에 전 남편에게 뭘 물어보냐면 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파우치를 어떻게 했느냐 남편에게 추궁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남편이 접견했을 때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있는데 수면제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경찰이 제출을 해서 이제 압수를 했는데 더더욱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아이가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때 펜션에서 엄마만 카레를 안 먹고 그다음에 삼촌과 저만 먹었다. 근데 여기서 그렇죠. 삼촌은 또 뭐냐면 삼촌이 누구예요? 자기 친아빠를 삼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고유정이 자기 아들에게 아빠가 아니야라고 하는 인식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새로 드러나서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런 아이고. 어떤 법정의 증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분홍색 파우치도 보이고 또 사실은 졸피뎀이 사라지고 또 햇반과 카레라이스 관련된 부엌 먹이지 않았다는 사진이 부분이 있는데 먹이는 아이가 증언을 직접 한 그렇죠. 거죠. 엄마만 안 먹었어. 그렇죠. 아, 근데 세상에 그리고 아빠를 친아빠를 삼촌이라고 부른다. 그 법정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나 가족들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자기 그렇죠. 손자가 자기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그러니까 부르는 모습 보고.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형태냐면 자 36살 먹은 아들이 정말 결혼을 하고 지금 또 친손자가 네, 지금 네, 살아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내 며느리, 내 손자를 낳은 며느리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 네. 36세 된 내 아들이 사라졌어. 네. 사망을 했어. 근데 그 시신마저 찾을 수 없고 네. 고유정은 어떻게 하느냐.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찔러서 살해했는데 겁이 나서 시신을 훼손해서 안도항 인근이나 바닷가에 버렸다. 근데 또 진술을 번복해요. 김포를 또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해서 무려 경찰을 엄청나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그쵸. 이런 형태까지 헷갈리게 왔는데 하죠. 네. 자 이때 이 동생과 어머니는 무슨 증언을 하냐면요. 네. 내 아들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라도 치러주기 위해서 그 고유정이 진술한 그런 부분에 가서 해변가에 가서 좀 찾아봐달라. 장갑도 끼지 않고 흙을 맨손으로 파면서 내 아들과 내 형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었다. 그러면서 울부짖는데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정말로 킬러가 되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 끔찍한데 더 웃긴 거는
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너무 뻔뻔하고 너무 태연하고 너무 침착하다는 게 사실은 더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가족들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족의 죽음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가족의 시신이 훼손되어가지고 그 장면을 봤던 가족들이 있어요. 네. 이 가족들이 받은 이 충격이라는 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피해자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찾을 수 없지만 이미 어떤 식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시신이 어떤 방식으로 훼손됐고 어떤 식으로 나누어졌다는 걸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 가족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정보 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떠나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사건이 종료되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뭐 불교식으로 하자면 사구제를 하면서 그의 몸을 보내고 그의 영혼을 보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의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상황들 중에 시신이 없는데 그것도 훼손된 상태로 증발되어 버렸다. 가족들은 이 안타까운 내 가족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은 죄책감 남아있죠. 미안함 남아있죠. 거기다가 네. 판결이 지금 간접 증거만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억울한 판결이 나온다면 이 억울함 어디 가서 호소하고 읍수할 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족들의 고통이라는 건 이런 말로 할 수가 네,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 또 이 가족이 또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아요. 일단 그 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이렇게 비명 행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할머니랑 삼촌이 그 아이에게서 엄마를 사실은 사형시켜달라고 지금 법원에서 호소를 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 즉,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든 그 나쁜 며느리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손자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좀 서로 간에 좀 모순적이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가족 참극이죠. 저는 역사를 진짜 반복하는 가족 참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그 아이가 알게 되면 그 상황을 어떻게 진짜 생각하게 될지 그것도 걱정인데요. 백 팀장님, 네. 지금 유족 김 씨의 동생과 모친이 이 살인마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네.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많은 그 분석이 나와 있죠. 네. 이번에 그 장대호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일하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결국 단순 시비 끝에 그렇죠. 뭐 살해하고 시신을 한가에 이제 유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결국 그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무기징역형에서 판사가 어떤 판시를 했느냐면 판사님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를 시키고자 하는 그렇지. 이런 형태의 그 판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자 시신 소위 말하면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네. 치밀하게 계획살인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증거 은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됐고 또 지금까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네. 여기서 지금 하나 더 드러난 게 있어요. 뭐요? 어떤 거냐면요. 네. 얼마나 경악스러운 상황이냐면 행동이냐면 네. 5월 25일 날 8시 10분부터 밤 9시 50분 사이에 전 남편을 살해를 하고 시신 훼손 분리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은폐를 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5월 17일 날 네. 소위 말하면 여객선을 타고 나가기 전에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전화로 전 남편 이미 사망을 본인이 살해를 한 전 남편 전화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네가 인간이냐? 나를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성폭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고소를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마치 이미 사망한 전 남편 네, 살아있는 휴대전화로 것처럼. 보내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사망한 전 남편이 마치 살아서 도망을 가면서 지금 고유정한테 보내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어떻게 보내느냐. 미안하다. 내가 내년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 정신이 아니었다. 하지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법정에서 정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반성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검사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3월 초에 현재 남편인 아들, 의붓 아들을 살해한 부분이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서 이것도 기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병합해서 이제 되겠지만 병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사형 구형을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판사가 지금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영원히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무기징역형을 1심에서는 최소한 선고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그런데요, 같습니다. 사실 또 이 문제도 있더라고요. 왜 고효정이 왜 이래나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효정 씨 아버지가 평소 딸에게 폭행과 고성을 일삼았다. 그리고 고효정 씨는 그래서 재혼한 사실조차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얼굴을 하고서 살았던 거죠. 주변인들에게는 상냥한 사람으로, 하지만 남편에게는 휴대폰에 얼굴 던지고 휴대폰을 얼굴에 던지고 칼로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그래서 두 얼굴의 고유정이 왜 생겼느냐 봤더니 이게 바로 경계성 성격장애의 유형으로 나타난 게 어렸을 때 그 양육의 문제였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개인 과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상처가 고통스럽긴 해도 이게 범죄의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복하고 또 다른 삶을 창출해 가면서 자기의 삶이 어쩌면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또 다른 세대에게는 그 고통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유정 같은 경우 이 개인사가 있었고 아버지의 폭행과 고성이 이어지는 과거를 거쳤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그러나 이런 고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또 여러 공격적인 부분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외부에 나가서는 굉장히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공격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네. 이런 방식의 잔혹하고 이런 방식의 결과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여러 성장과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도 반응하고 미성숙하게도 반응하지만 병리적으로도 반응하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어떤 경계냐면 정상성과 비정상성 그 사이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유정의 정상성이라는 건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이고 비정상성이라는 건 이런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낸 이 장면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진단은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들이 이렇게 잔혹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해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유정 사건은 결과적으로 역대 가장 잔인한 사건으로 꼽힐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한 여성이 6년 동안 연애한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 3년 만에 그 남편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인터넷에서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등을 검색하면서 정말 표백제, 청소도구 이런 걸 구입해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걸 처리했다. 이게 정말 이 끔찍한 행동이 잠재된 공격성에서 나온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른 매체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요. 과연 이게 상대방의 어떤 공감이라든가 슬픔, 고통 이런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의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계성 인격장애라기보담도 어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죠. 자, 이효선 교수님 한마디? 네. 잠재적 공격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성은 아무에게나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는 반드시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 가장 잔혹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백기정 전 팀장, 이효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죠? 키워드가. 자, 오늘의 키워드는 품격으로 정해봤습니다. 품격이요? 예. 이게 뭔가 요즘에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손흥민 선수랑 관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일에 그제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전이었는데 이 백태클을 가지고 안드레 고메즈라는 그렇죠.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 고메즈 선수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안고. 감싸안고 괴로워한 모습으로 이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날 이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뒤늦게 제가 얘기를 듣고 또 이 사고를 전하는 이 영국 언론의 태도에서 제가 느꼈던 바가
품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품격이라고 얘기하시는군요. 예. 자, 좋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제 품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가 괴로워하는 장면이 많이 보도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고는 있는데요. 예. 자, 이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제 경기였거든요. 네. 이 토트넘하고 에버튼의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가 열렸고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18분에 팀 동료예요. 서로 골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일리 알리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연결해서 1대0으로 앞서가게 됐거든요. 오. 이때까지는 딱 좋았습니다. 좋았죠. 네. 예, 그런데 후반 33분에 안드레 고메스, 이제 에버튼의 미드필더인데 수비하러 들어왔다가 안드레 고메스를 막으려고 뒤에서 태클을 시도했어요. 근데 이 고메스 선수가 태클을 받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토트넘의 그 세르주 오리에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 넘어지면서 오리에 선수하고 또 다시 충돌한 겁니다. 아. 근데 오른쪽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서 이 발목 뼈가 부러지는 발목 골절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주심 맨 처음에 이 손흥민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 경고 카드를 꺼내려고 하다가 네. 부상이 심각한 것을 알고서 레드 카드를 줬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얼굴 표정은 덤덤했거든요. 네. 선수들이 막 몰려들면서 부상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는 괴로워하고 경기 끝나고 난 뒤에는 혼자 라커룸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보도가 됐었죠. 아,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태클을 당해서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술도 해야 되고 뭐 문제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그 사람이 사실 평상시에 우리 또 손흥민 선수를 좀 공격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인종차별적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랬다던데. 그날 경기에서 이 백태클 나오기 전에 네. 그날 이 손흥민 선수를 좀 괴롭혔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손흥민 선수도 약간 좀 감정이 섞인 화가 나 있었던 걸로 좀 보였긴 했어요. 이 감정이 네. 섞인 그 과감한 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일부 일리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죠. 이게 이제 감정이 생겨서 화가 나서 과감한 플레이를 한 것까지는 저는 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상을 입히려고 그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구별을 해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봐도 뭐 고의성 자체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깜짝 놀랐겠죠. 본인이 이제 태클했는데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으니까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책하는 마음이 이제 많이 있었었는데 그러면 그래서 어디서 어떤 품격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 고메지 선수도 그 이전에 손흥민 선수를 막 괴롭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선수들은 경기할 때 이 그라운드에서 위험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과감한 플레이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 고메지 선수의 부상을 보고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라운드에서 에버튼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왔습니다. 오히려. 예, 와가지고 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결코 너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다.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를 해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이 토트넘의 이 라커룸에서 네. 손흥민이 혼자서 괴로워하면서 울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에버튼의 주장인 이 시무스 콜먼 선수가 일부러 그 토트넘 라커룸에 찾아왔어요. 네네. 와가지고 손흥민을 위로를 해줬죠. 이거 저는 이게 굉장히 품격 있는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그렇게 위험하게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험한 플레이를 하기는 하지만 네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서로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너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식의 사생결단하는 식의 스포츠 이 축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너를 믿는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는 일종의 이런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저는 그 품격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그라운드라고 생각하셨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좀 그때 선수들끼리는 또 그랬는데 이 장면을 보고 또 일부 팬들이 관중들이 또 손흥민 선수를 공격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인종차별적인 네. 행위를 하는 그런 네. 그 팬들도 나왔었죠. 네. 자, 그렇지만 예,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품격을 느꼈다고 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건 그리고 아니다. 네. 잉글랜드 축구의 어떤 관중 모두 다가 아니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 주류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종차별적인 그 행위로 손흥민 선수를 그 경기에서 비난하는 팬들이 있자 그 대다수의 팬들은 그 팬을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다시는 경기장에 축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자. 그러니까
일부의 그런 행위를 하는 팬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사고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처. 그렇군요. 그리고 이 대처를 바라보는 팬들의 지지, 그리고 선수들의 태도, 이것에서 진정한 품격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짜 품격 맞네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뭐 그럴 수 있죠. 사실은 화가 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사고는 날 수는 있는데 네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 수준과 품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성숙한 그런 의식이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선수들이 어차피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고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충분히 있다. 다만 그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는 항상 미안해하고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 반대되는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만 그렇군요.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건데 스포츠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경쟁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승리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우리도 보통 언론에서도 전사니 전쟁이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스포츠는 너를 죽여야지 내가 사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기는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경기 도중에 상대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상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뭐 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흥분해서 상대 선수들을 욕설하고 우리 선수에게 지시할 때에도 흥분해서 막 욕설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스포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너를 죽여야지 내가 사는 그런 사생결단의 경쟁 무대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시는 김옥균님께서요. 최동훈님 세월의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옛날에 TV 방송할 때 젊고 흰머리도 없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보내시네요. 이야,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품격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선수들을 보는 아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는 원래 3게임 출장 정지를 그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좀 풀렸습니까? 예, 풀렸죠. 그러니까 네, 갑자기 또 풀렸어요. 이 토트넘이 3게임 출장 정지는 좀 억울하다. 왜냐하면 심판도 맨 처음에 옐로 카드 꺼냈다가 레드 카드 냈잖아요. 옐로 카드 꺼내려고 하다가 부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서 레드 카드를 바꿨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태클이 하나의 원인은 됐지만 결정적으로 그 심각한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 전문가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고의성이 없었는데 3경기 출장 정지는 너무 과하다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이 항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 새벽에 3경기 출장 정지는 취소를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 소식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콕 찍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어쨌든 그 에버튼 선수들이 보여준 이런 태도에서 사실은 품격을 느꼈다고 우리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이 사고를 보도한 영국 언론의 보도도 사실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보고 생각해 볼 만한 그 보도가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BC의 팟캐스트가 있어요. 이 팟캐스트의 이름은 풋볼 데일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난 그 다음날 방송을 하는데 첫 번째 소식으로 이 고메즈의 부상을 다뤘거든요. 이제 그 패널에 은퇴 선수들이 나왔어요. 2명의 은퇴 선수들이 패널로 나왔는데 MC가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은 자, 우리 같았으면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거 누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은 잘못을 따지겠죠. 뭐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가리는 질문을 했을 텐데. 가리죠. 이 BBC 팟캐스트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경기 중에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부상을 당한 선수나 이 부상을 가한 선수나 아니면 이 사고 장면을 지켜본 선수들이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의 품격이 다르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BBC 스포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은 사고 당일에 이 부상 소식을 전해주면서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레드 카드가 나온 장면을 함께 보실 텐데요. 네. 우리는 와이드 앵글로 준비했습니다. 와이드 앵글이라는 거는 멀리서 크게 잡아가지고 자세하고 심각하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리플레이도 물론 보여드리겠는데 이 고메스 선수가 다치는 장면은 그 바로 앞장면에서 화면을 멈추겠습니다.
아,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네. 이 부상 장면을 부각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줄 경우에 네. 이 화면들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선수들이나 이 선수의 관계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 장면이 TV 뉴스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네. 더 괴로워지겠죠. 고민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관계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한 가지 봤을 때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뉴스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고 장면을 부각시켜서 반복되어지는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꼭 화면으로 봐야 될 이유는 없다. 없죠.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때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부상당하는 장면을 봤을 거고, 그분들의 예. 트라우마, 그다음에 부상을 당한 사람의 트라우마, 부상을 어쩔 수 없이 입히게 만든 사람의 트라우마, 그리고 예. 또 그거를 보도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그 장면을 보면서 느끼게 될 트라우마, 이걸 모두 다 고려한 거네요. 다 고려하고 배를 한 거죠. 마치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주셨지만 이제 아빠 마음이 되는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끔 가다가 유치원 그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건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있으면 근데 그런 사건이 이 있으면. 사건이 있을 네. 때 제 기억으로 이 CCTV에 그 촬영이 됐던 유치원 그 교사가 어린 아이를 반복적으로 이 폭행하는 장면을 찍은 화면이 계속 방송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정말 그거 보기 싫었었어요. 아. 그리고 그 화면을 꼭 보여줘야지만 뉴스가 전달되는 형식을 갖추는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배려심이 전혀 없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인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언론 태도도 사실은 좀 이걸 보고서 좀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군요. 물론 우리라고 다 고쳐지되고 영국이라고 다 품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 대다수의 어떤 그 주류적인 반응이나 태도를 보면은 조금 네. 생각해 볼 문제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느낀 품격이 또 하나 더 있다고 그러시네요. 뭐요? 이 손흥민 선수도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엄청 나의 충격을 행동으로 받았겠죠. 어떤 다른 선수의 어떤 그 선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부상이 났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트넘이 구단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심리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구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손흥민 선수도 어쩌면은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일부러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부상 선수가 나왔고 그것을 보고 내가 괴로워하니 손흥민 선수도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심리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큰 차이가 있냐면은 네.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은 토트넘도 전력상 큰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러겠네요. 더군다나 유럽 축구연맹급 챔피언스리그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계속 내보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말로 너 잘못이 아니야라고 몇 마디 하고 난 뒤에 경기는 뛰어야지 계속 내보내는 게 대부분 구단들의 그렇죠. 계산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충분한 휴식을 주고 심리 치료를 하고 심리 회복을 지켜보면서 기다려주겠다는 이 자세. 이것도 또 다른 품격이라고 저는 본 거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부상당한 고메스 선수 수술했는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잘 됐고요. 손흥민 네, 선수 네, 네. 레드카드 처리되면서 3경기 출장 정지도 취소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좋게 말씀드리면 네, 네. 아름다운 전체적으로는. 결말이라고 볼 수도 네,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다 잘 됐군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상대 선수한테 시합 도중에 상처를 입히긴 했지만 그 소식 때문에 또 괴로워한 손흥민 선수. 오늘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영국 축구계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런 품격이 여의도에서도 또 광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품격 있고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